시사톡 라이브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6시 11분 지나고 있습니다. 시사톡 시시각각 김윤 국민의힘 서고을 당협위원장, 최용선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이 4강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김윤 위원장이 좀 들어오실 때 포부가 좀 당당하시더라고요. 네. 거의 모두가 이렇게 쉽게 예측했었어요. 4강전에 네. 나경원 의원이 올라오시고 안철수 의원은 거의 떨어질 거다. 왜냐하면 워낙 국민의힘에서 지지 기반이 약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예, 안철수 후보가 들어왔고 네. 저희 시사톡 라이브 애청자분들이시라면 다들 아실 겁니다. 저희 이제 김윤 위원장께서 안철수 네. 후보 캠프 쪽에 계셔서 네. 예, 네. 이야기를 좀 먼저 들어갔습니다. 네. 왜 들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철수 후보가 4강에. 우리 최 원장님 밖에서 보실 때는 어떠신지요? 사실은 국민의힘의 당원들 대상으로 했다 그러면 이 결과가 어땠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국민의힘 지지층 플러스에서 무당층까지 포함하는 이른바 그 당원이 아니지만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는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1차 경선이.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인지도에 대한 또 싸움도 있을 것이고 또 이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거나 아니면 좀 전략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흐름도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거에 비해서 이제 국민의힘 당원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순도가 좀 더 짜고 더 이렇게 강하겠지만 네. 지지층은 좀 더 옅지 않았는가 싶고 이제 그 과정에서 나경원 후보가 너무 짠맛 그 당원들만을 대상으로 아주 MSG를 많이 쳐가지고 예. 뭐 드럼통에 막 들어가고 예전에 빠루나 그 약간 나베와 같은 그 나경원 의원이 갖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에 하나를 더 플러스 해버린 거예요. 그게 좀 중도층을 놓고 경쟁해야 되는 과정으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보면 좀 이게 좀 그게 못마땅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경쟁력이 없다라고 또 판단하지 않았는가 싶기도 하고 예. 그래서 좀 강력한 국민의 전통적인 지지층들은 김문수 후보나 홍준표 후보로 많이 쏠려간 상태에서 나경원 후보가 자기 공간 못 만들어내고 결국 친윤팔이 하다가 그냥 떨어져 버린 상황으로 보여지고 그에 비해서 한동훈 안철수 후보는 탄핵의 과정에서 자기 서사가 있었잖아요. 예. 어쨌든 반대했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런저런 행동 정책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를 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지지층들의 좀 지지를 얻었던 게 이번에 뭐 4강에 들어가게 된 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조금만 더 그래도 당사자니까 보완하면은 그러니까 4월 4일에 탄핵이 인용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탄핵이 인용되기 전에는 뭐 의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들도 탄핵 반대 입장이 분명히 더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딱 탄핵이 막상 인용되고 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이제 다 지나간 버스가 돼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핵심 지지층들 사이에서도 서서히 전략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흐름이 생겼어요. 이제는 이제 대선에서 어떻게든 불리한 조건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측면에서 이제 한동훈 후보나 안철수 후보를 다시 주목하기 시작했었고 그 흐름이 이제 저희 캠프에서도 좀 포착이 됐었거든요. 네. 이게 일정 정도 그래도 좀 반영이 됐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 네. 조금 이제 자화자찬 같습니다만은 제가 그래도 캠프에 나름대로 어떤 책임을 맡고 있는 당사자로서 작전도 조금 맞아 떨어졌다. 결과론적일 수 있지만 그게 뭐였냐면은 네. 어설프게 그 애매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특히 이제 탄핵 윤 대통령 문제 관련해 가지고 우리는 그냥 시종일관 좀 세게 나갔거든요. 윤 대통령 나가야 된다. 탈당까지 탈당에 촉구해야 된다. 예, 이런 부분들 오히려 나갔던 게 확실하게 나름대로 이제 우리의 가치를 알아보는 좀 합리적인 그런 이제 우리 지지자들의 일정한 정도 결집을 이뤄낼 수 있었다.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보면은 지지율이 이게 매일매일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요즘의 양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띄게 한동훈 후보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는 있습니까? 분명히 객관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여론조사 지표에 비해서 그러니까 추이가 중요하잖아요. 예. 한동훈 후보가 좀 올라가고 있는 명확한 것 같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종일관 좀 우위를 달리고 있던 김문수 후보가 좀 정체하는 그 딱에서 크게 빠지지는 않습니다. 거기도 네. 일정한 정도 자기 그 포지션이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애매한 게 그 홍준표 이제 전 대구시장님이 되셔가지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좀 이분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언어나 이런 것들이 좀 거칠잖아요. 예. 예. 동의하시죠? 예. 그러니까 더 그런 부분들이 막 여기 튀었다 저기 튀었다 막 이렇게 하게 되는 게 본인이 이제 이 룸이 점점 더 좁혀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객관적으로 나오는 그러신 것 같고, 안철수 이제 후보팀은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 탄력을 받고는 있는데 이걸 이렇게 역전까지는 갈 수 있을지는 이제 아직은 솔직히 좀 희망사항입니다. 일단은 세 명의 후보가 좀 강이어서 그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명의 후보가 최종으로 올라가게 될 텐데 누구로 예상을 하십니까? 밖에서 보시게.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그럴까요? 사실 두 가지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당원들이 이제 50%고 나머지 50%가 다시 또 그 지지층 플러스에서 무당층을 포함하는 여론조사인데 여론조사 흐름은 뭐 1차 때 흐름이 그대로 이어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당원들의 흐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응원했거나 아니면 보수 정당을 좀 더 우파적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흐름이 있는 지금 전체 주류 세력들의 지분이 한 70% 정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였어요. 그리고 한동훈 후보나 안철수 후보처럼 뭔가 보수 정당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흐름이 한 30% 정도 되는 것으로 그동안 이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당원들의 표심이 어떻게 되느냐. 쏠림 효과가 있느냐 아니면 적절하게 분산시켜서 한동훈 안철수 후보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균형점을 만드느냐 이런 전략들이 아마 각 캠프에서는 아마 수두를 만들어내려고 보고 있을 거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결국 경쟁력을 가령 이 30%의 윤석열 대통령을 반대하고 혹은 보수당을 재편한다는 흐름들이 하나로 쭉 결집을 하게 된다면 한동훈 대 한 명을 이제 김문수나 홍준표 둘 중에 한 분이 올라갈 거라고 보여지고 이게 아니라 뭔가 이 70%의 이 이른바 지금의 국민의힘의 주류 지지층들이 적절하게 한동훈 이분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걸 딱 세를 나눠 가지고 이른바 투표를 해버리는 상황이 벌어지면 의외의 결과도 나올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는데 전반적인 상황은 뭔가 이렇게 변화의 움직임들이 최근 뭐 한 2, 3일 사이에 좀 탄력을 받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서 이게 지금 1대1 토론들을 막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1대1 토론을 어제도 보고 오늘도 좀 봤어요. 방송에 오기 위해서 봤는데. 어떠시던가요? 일방적으로 지금 김문수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가 한동훈 후보한테 어떻게 보면 두들겨 맞는 이제 그런 형태의 토론이 진행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토론에서는 이길 수 있는데 결국 투표에서는 이기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뭐 태도의 문제라든지 오히려 그게 검사의 모습을 더 드러내는 아주 날카롭고 또 연배가 한 10살, 20살 많은 정치인들을 상대로 그냥 휘저어버리는 이런 모습이 비춰지기 때문에 이게 보수적인 그리고 고연령층의 국민의힘 적극적 지지층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게 좀 관건으로 보여지고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한동훈 후보의 이 젊은 패기가 보수를 새롭게 구성하는 데 있어서의 역동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과거 정치인들 김문수 후보나 홍준표 후보는 70대 후보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아무런 대응을 못하고 그냥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기 좋았는데 이게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표심이라는 게 좀 무서운 게 토론을 하는데 정말 누가 토론을 잘했냐 못했냐가 아니고 그냥 고개 한번 툭 떨구는데 찍어야겠다. 이렇게 마음이 동한다면서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게 표하고 연관이 될지 토론이라는 것이. 일단 방금 우리 저 원장님 그 분석하시는 분이 굉장히 객관적입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은 뭐 제가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제 4월 29일인데 4명 중에서 만약에 누구 하나라도 압도적으로 50%를 넘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 흐름으로 볼 때 50%를 어느 누구도 넘기기는 어려운 그런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 원장님께서 혹시라도 이게 전략적인 어떤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 그걸 의도는 할 수 있겠지만 실제 흐름을 보면 제가 볼 땐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다 각자 최선을 다하면서 이제 표로 이제 결과가 드러나게 될 텐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한동훈 후보가 최소한
2등 안에 들어갈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도 좀 높아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지금 이렇게 좀 상승 모드가 구체적으로 2, 3일 전부터 확인되기 전에도 객관적인 가능성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런 추이가 확인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저기 세 사람 중에서 누가 2등을 할 거냐. 예. 만약에 네. 예, 조금 이제 얘기 들으면 이제 그 김유은이 좀 너무 과대한 희망이라고 할 정도로 만약에 지금 안철수 후보가 지금 이제 굉장히 빠른 추격세에 올라가기는 사실인데 만약에 뭐라고 할까 어려운 조건을 뚫고 예. 2강전에 올라가게 된다면은 국민의힘으로서는 예. 굉장히 이제 어쩌면은 뭐랄까 아무도 이렇게 짐작하지 못했던 큰 변화가 생긴 거기 때문에 이후에 대선 과정에서 엄청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나 이제 객관적으로 확률을 좀 낮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두 사람 중에 이제 하나일 텐데 저한테 제가 예측하라고 한다면은 뭐라고 할까 홍준표 후보보다는 그래도 김문수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 바로 이제 오늘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거의 확정적인 것에 가까운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국민의힘 내부 경선만으로 끝나지 않는 구도가 이미 돼버렸거든요. 아시다시피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예. 사실상 이제 여기 합류할 그런 어떤 흐름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에서 뽑힌 후보하고 한덕수 권한대행하고 단일화 과정에서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미 많은 당원들이 전제를 하고 있거든요. 일정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그러니까 4월 29일에 2명의 후보가 맞습니다. 이제 좁혀집니까? 네네. 예, 그리고 나서 예.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금 나온 얘기로는 다음 주에 탈당? 예. 아니 퇴임? 예. 사퇴? 4월 30일로 다음 주에 제 사퇴? 느낌에 이럴 것 같습니다. 예. 5월 3일에 아마 국민의힘의 예. 후보가 결정이 될 건데 네. 결정된 이후에 입당하지 않을까 싶고 입당과 더불어서 뭔가 지금 결정된 국민의힘 후보하고 예. 다시 단일화에 혹은 후보를 다시 뽑는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를 놓고 다시 이제 일종의 마이너리그 메이저리그처럼 예.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관측이 지금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일단은 본인이 직접 뭐 입당이나 출마 선언까지는 안 하더라도 권한대행에서 사임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4월 30일 혹은 5월 1일 이렇게 될 가능성이 흐름상 높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 전제는 뭐냐면은 일단 2강전은 확실해지거든요. 4월 29일에. 예. 그거 보고 최종 후보가 확정되기 전에는 해야 돼요. 예. 네.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5월 3일 전에 대체로는 4월 30일, 5월 1일 정도 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본인이 그러면은 밖에서 무소속으로 있다가 후보 출마 선언하고 합칠 거냐. 그냥 국민의힘으로 돌아가지고 내부 경선을 또 한 번 치를 거냐 하는데 대체로 지금 그 큰 기류는 국민의힘 입당해가지고 예. 한 번 더 경선을 치르는 쪽으로 좀 될 것 같고 그 방식까지는 아직 예. 세부적으로 검토되지 근데 않고 여기서 있습니다. 예. 이야기 나오는 것이 그렇다면 한 권한대행이 부전승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공정한 룰이 아니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아니,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이게 예, 어떤 예. 거냐면 네네. 이미 후보를 절차를 다 거쳐가지고 후보가 결정이 됐어요. 예. 결정이 됐는데 다시 평당원으로 들어와서 야 나랑 한번 붙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 정당에서 그래 한번 붙자 이렇게 또 되는 거여서 이게 그런 정당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이 절차가 무력화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예. 그 저는 정상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이 흐름이 정상적으로 보여지지는 않고 가령 예전에 그 노무현 그 정몽중 단일화 바깥에 있으면서 민주당 후보와 단일화했던 흐름들 뭐 이런 것들은 뭐 충분히 그건 정당의 결정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당의 공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절차를 거쳐가지고 후보를 결정했는데 다시 센 사람을 다시 입당시켜가지고 다시 경선을 한다? 이거는 정당 정치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그 스텝을 밟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국민의힘의 지금 네 후보가 네. 모두 다 우리 단일화 좋다라고 발언을 지금 한 했습니다. 상황입니다. 예, 네. 그리고 한 권한대행이 탄핵이 됐었을 때 법원에서 분명히 말을 했죠. 헌재에서 국정을 안정화시키는데 최선을 다달라. 그래서 이제 기각을 시키고 다시 권한대행이 자리로 보냈는데 본인 스스로 이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온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그건 적절치 저는 진짜 않아 보이고 대선 관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국민들에게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권한대행이 두 번 국민들을 속이고 버리는
저는 행동이라고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하려고 하는 이유가 예. 저 개인으로는 이번 대선도 대선이지만 대선 이후의 과정에서의 당권을 놓고 지금 물밑싸움이 세게 벌어지고 있는 거고 한덕수 권한대행을 결국은 퇴임시키고 대선 출마를 시킨 다음에 무소속을 못 뛰게 하고 또 국민의힘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뭐냐면 바깥에 있는 후보를 밀 경우에 결국 당권 경쟁에서의 명분을 잃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일종의 불쏘시개로 활용하려고 하는 정치 그룹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국민의힘 내부도 뭐 자강론도 있을 것이고 외부에서 경쟁력 있는 사람을 데려와서 후보가 돼야 되는 것도 저는 뭐 다 검토할 수 있다고 보여지지만 정당 정치의 관점에서 보면 결국 이건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의힘의 체력을 기초 체력을 더 떨어뜨리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로 보여져서 이제 원하기로는 그냥 지금이 현재 있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잘 경쟁해서 준비해가지고 민주당의 후보랑 붙는 그림이 제일 그래도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뭐 그렇게 빨려갈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좀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프로세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 이제 분명한데. 위원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근데 오죽하면은 이런 좀 정상적이지 않는 상황이 나왔을까 하는 어떤 아픔이 좀 있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두 가지만 제가 짧게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일단은 그러니까 압도적인 지금 이재명 후보하고 지금 현재 여론조사에는 차이도 많이 납니다. 누가 나오든지 간에. 근데 그나마 상대적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일정 정도 제일 지지율이 많이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깡패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정하게 반영된 거고 그리고 이제 요 흐름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 핵심적인 당원들 지지층들 83%로 여론조사가 나왔거든요. 다 한덕수 권한대행을 합류시켜가지고 해야 된다. 이게 있기 때문에 이 당에서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 당사자 입장에서는 사실 불공정한 수 있어요. 그러나 당원들의 의지가 거의 어떻게든 힘을 합쳐가지고 이번 대선에서 이길 국민을 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그냥 용인되는 흐름이다.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명태균 씨 이야기도 같이 이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를 했고 아마도 대선 후에 처리를 할 거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건진법사 자택에서 나왔던 것들, 뭐 현금 다발이라던가 뭐 근데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잃어버렸다고 얘기를 한다거나 여기에 대한 발언들도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뭐 두 트랙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건진법사 리스크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출범 이후부터 줄곧 제기돼 왔던 문제였고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그 기업들에게 뭐 이렇게 공문도 보내가지고 건진법사에 뭐 말려들지 마라 막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걸 뭐 붙잡지도 않고 그냥 놔둬버리니까 건진법사라는 분이 옛날에 그 소가죽을 생소가죽을 벗겨가지고 막 윤석열 뭐 제사도 지내고 뭐 그랬다는 분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분에게 기도를 하기 위해서 많은 돈들 특히 이제 한국은행에서 그냥 바로 나오는 따끈따끈한 돈도 거기다가 이른바 기도비로 낼 정도로 이 거대한 권력의 게이트가 벌어질 가능성이 좀 높은데 거기에 지금 김건희 여사에게 그 기도비 명목으로 뭔가가 오고 거기에 ODA 자금 이제 원조 의뢰할 때 저개발 국가들 원조할 때 그 원조 기금으로 활용해서 통일교가 뭔가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고 그 사업의 대가로 6천만 원짜리 다이아 목걸이를 준 거 아니냐라는 식의 지금 의혹들도 제기되고 있고 수사가 진행될 거로 보여집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윤한홍 의원과 뭐 공천이 아니라 그 취업을 대가로 몇 가지의 그 취업 청탁도 주고 가고 그런 정도로 지금 국민의힘의 이른바 윤핵관의 사람들과 굉장한 정도의 친분 관계를 유지해 왔던 것들이 하나씩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도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이제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이제 묘하게 지금 정권이 교체가 될 수도 있고 뭐 어쨌든 대선이 끝나고 나면 윤석열 전 정권에 대한 검찰의 수사들이 이제 본물 터지듯이 이루어질 건데 이렇게 돼버리면 검찰이 또 통제받지 않고 또 죽은 권력을 향해서 막 난도질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서 지금 명태균 게이트도 지금 이 김건희 여사의 육성이 막 계속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냥 검찰에서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수사하게끔 하기보다는 줄곧 우리 방송에서 말씀을 계속 드렸지만 특검을 통해서 컴팩트하게 딱 정리된 부분만 수사를 하게끔 하는 것이 이게 필요하다.
이게 이제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그걸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민주당이 다시 이제 발의한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집권한다 하더라도 검찰이 죽은 권력을 시체 해부하듯이 막 이렇게 쑤셔대는 것을 우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 국민의힘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물론 이제 제2호국권이 발현되기가 지금 어려운 구조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러게 되면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바로 특검을 통해서 그 범주 안에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 그게 뭐 정치 보복이니 전 정권에 대한 뭐 적폐청산 보복 수사니 뭐 이런 식의 논란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뭐 간단하게 어쨌든 그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본인들이 이렇게 올바르지 못한 행위를 했다면은 그건 결코 덮어질 수 없는 거고 어떤 식으로든 그건 저는 밝혀질 수밖에 없다. 밝혀져야 된다. 그리고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적절한 방법으로는 제가 볼 때는 또다시 이게 정쟁화되지 않도록 최대한 이렇게 합의를 이렇게 해서 객관적인 특검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특검이든 뭐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부분들은 대체로 상식적인 국민들의 생각일 겁니다. 예, 건진법사는 어디까지 관련이 돼 있을까요? 그 지금 돈 무더기가 막 계속 나오고 있고 그거는 아마도 적절한 시점에 감찰 보고서들이 튀어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초반에 쯔라시의 이제 사설 정보지에 이런저런 기업들이 건진법사를 찾아가서 이런 청탁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흘러나왔고 그 내용들이 이제 대통령 비서실 안에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있고 거기에 특감반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특감반들이 이제 이런저런 정보들을 활용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는 곳인데 거기서 보고서를 아마 작성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에게 공문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수사가 진행되게 되면 다 수사기관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거나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꽤 많은 정부 초반에 힘 있을 때 꽤 많은 기업들이 줄을 대기 위해서 건진법사의 강남 그 법당에 찾아갔고 돈을 막 거기다 던지고 온 것으로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아, 이게 가능한 일이냔 말이죠. 아, 참.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도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최용선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윤 국민의힘 서골 당협위원장과 1부 함께했습니다. 시사톡 라이브 MBC 라디오 철망이 필요하십니까? 신뢰와 기술력으로 KS 제품을 인정받은 대양철망, KS 낙석보호막, KS 돌망태, 울타리 자재 등 각종 철망을 직접 생산하는 대양철망. 철망은 역시 나주시 삼포면에 위치한 대양철망. 나주 337-4747. 나는 가족 부자입니다. 나를 챙겨주는 돌보미 이모, 육아휴직 때 아빠 회사 지켜주는 삼촌, 동생 첫 만난 이용권도 주는 공무원 언니까지 진짜 많죠? 다 같이 키우고 다 같이 행복하게. 공익광고협의회. 무등산 북쪽 충효동과 석곡동 일대는 조선 초기에 그릇을 굽던 가마가 많았었습니다. 1960년대 초에 이곳에서 6기의 가마터가 확인되었었습니다. 맨 밑에는 청자조각이, 그 위로는 분청사기, 맨 위에는 백자 파편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도자기의 변천 과정이 고스란히 담긴 타임캡슐이었던 거죠. 분청사기는 고려의 상감청자의 전통을 계승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제작된 조선 초기의 자기인데요. 이곳에 분청사기 가마터가 많았던 건 무등산의 물과 땔감이 풍부했고 토질이 자기를 만들기에 적합하였기 때문입니다. 충효동 가마터는 무등산이 품은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황주 MBC 캠페인 무등산을 사랑하자. 이 캠페인은 SK 브로드밴드와 함께합니다. 남도사랑 캠페인. 봄날엔 화순으로 떠나보세요. 들판에 피어난 다채로운 꽃들이 설레는 봄을 노래하고 살랑이는 바람 사이로 기분 좋은 봄 향기가 흘러옵니다. 만개한 계절꽃들 사이에서 여유로운 봄을 느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진짜 봄은 밤에 있다는 사실. 까만 밤을 수놓은 멋진 불빛들이 보이시나요? 별처럼 반짝이는 도시의 야경. 이곳에서 낭만 가득한 밤이 펼쳐집니다. 봄날의 꽃,
봄밤의 빛과 함께하는 설레는 계절. 화사한 화순의 봄을 만나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 프로그램 시사톡 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는 문자메시지 샵 2626번이나 유튜브 라이브 채널 광주 보라에서도 댓글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사톡 라이브와 함께해주세요. 시사톡 라이브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6시 37분 지나고 있습니다. 시사톡 시시각각 2부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최영선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윤 국민의힘 서구당협위원장 두 분입니다. 민주당도 경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요. 네. 피 튀기는 경선까지는 아니어도 열심히들 하고 계시더군요. 차분하게 네. 그리고 민주당의 준비된 그 경선 일정들을 소화하고 있고요. 네. 토요일 날이 호남권, 내일. 그다음에 일요일 날이 수도권과 강원, 제주를 포함한 피날레를 장식하게 됩니다. 국민의힘과는 좀 대조적인데요. 민주당의 경선 토론 이런 걸 보면 공약이라든가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차분히 나오고 있어서 그것들을 아마 국민들은 들여다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일 말씀하신 대로 호남 경선 날입니다. 가장 관전 포인트는 뭘로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투표율이죠. 그 지난번 경선까지 이제 보면 경상도에서 영남권에서 70% 투표율을 거뒀고, 충청권도 과반수가 넘는 이제 투표율을 보였는데 과연 이제 호남에서 투표율이 얼마나 될 것이냐 이게 첫 번째 관전 포인트일 것 같고요. 저는 득표율에서는 앞선 두 번의 그 선거 결과와 큰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득표율에서는. 근데 이제 투표율이 관건으로 보여지고요. 민주당이 이제 결국은 압도적인 지금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3년 전에 아깝게 패배했던 후보였고 또 3년간 검찰 수사를 모질게 받으면서도 꿋꿋이 버텨냈고 또 두 번의 당대표를 거치면서 그 총선 승리를 이끌고 또 확고한 어쨌든 리더십을 보여줬기 때문에 당원 내에서도 1차 그 당대표 할 때 77%, 2차 당대표 할 때 85% 득표율에서 오른 결과가 나왔잖아요. 지금 권리당원 수가 6개월 이상 당비를 내는 분이 115만 명. 그 당원 숫자가 250만 명 정도로 당 외연이 굉장히 커진 상태이거든요. 그리고 국회의원 수도 170명이 넘고 그래서 이런 어떤 민주당이 확장되는 과정에 리더십을 이재명 후보가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내란 종식의 어떤 이번 대선의 성격에 비춰보면 인수위도 없이 출범해야 되고 바로 뭔가 성과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준비됐던 이재명 후보가 좀 앞서고 또 조기 대선이 벌어졌기 때문에 김동연, 김경수 후보도 굉장히 좋은 자원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긴밀하게 대응해야 될 상황에 좀 준비 시간도 짧다 보니 그런 본인들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못 갖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일방적인 지금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민주당이 이제 외연이 확장이 됐다는 거, 당원 수도 많고 국회의원 수도 많고 그게 민주당 스스로 가진 게 아니고 국민들이 다 그렇게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만큼 민주당이 바라는 바가 크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호남 지역에서 아무래도 투표율이 좀 낮을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 섞인 이야기가 나오는 건 또 왜일까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저는 뭐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우선 권리당원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때 매집된 당원이라고 그러는데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막 이제 끌어모으는 겁니다. 권리당원. 자발적 의사에 의해서 들어온 분도 있지만 동원된 당원들이 많다 보니 이 동원된 당원들은 본인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 선거보다는 아무래도 당대표나 대선 후보에 대해서는
본인이 선뜻 나서는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나서는 거에 좀 주저할 수도 있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압도적인 두 번의 지금 그 경선 결과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거 끝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전략적으로 힘을 한번 모아줘야지 뭔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저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주변 분들한테도 투표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이제 아무래도 맥주에서 김이 빠진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총력을 다해서 지금 광주 전남북의 국회의원들, 단체장들, 뭐 시도의원들이 지금 전화 작업하고 뭐 문자 보내고 뭐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말씀 한번 드릴까요? 네, 꼭 이제 자발적 투표는 이제 다 되고 이제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내일은 이제 그 대의원들 광주 전남북에 있는 대의원들이 이제 투표하는 시간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꼭 빠짐없이 투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 확 찬물 끼얹고 싶지만은 조금 절제해서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품격 있게 그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미워하셨지만은 실제로는 흥행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그러면 왜 흥행이 잘 안 되고 있을까 하는 것 중에 저는 김동연 후보하고 김경수 후보 책임도 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본인이 뜻을 가지고 경선에 뛰어들었으면은 본인이 좀 확고하게 좀 파이팅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기대 이하로 전혀 파이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포장해서 무슨 정책 토론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지금 국민들 치고 상당히 관심 있는 분들도 저는 이제 좀 상대방 입장에서 보는 거지만 눈에 띄는 정책 토론이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조차도 좀 못 끌어냈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호남의 어떤 권리당연의 성격은 뭐 말씀하셨으니까 뭐 제가 뭐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그 부분은 좀 언급하는 한계가 있는데 일단 저는 또 다른 측면에서 기대했던 게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기반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이제 호남 광주인데 여기에 대해서 획기적인 어떤 미래 발전 계획 이런 것들을 좀 제시해 줘야 되는데 물론 제시는 했어요. AI 뭐 재생에너지 뭐 또 이러면 농업들을 활용한 어떤 그 생명 기업들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을 다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메가시티를 구성하겠다. 근데 이 얘기는요. 하나만 한 얘기거든요. 이건 그냥 추상적인 구호에 불과해요. 그러면 그걸 뭘 어떻게 하는 것에 어떤 디테일을 거의 제시를 하지 않고 그 구호만 그냥 이재명 후보가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조금 더 이제 고민이 그 생각이 깊으신 분이라면은 정말로 좀 구체적인 안을 갖고 준비하고 있는 건가 그냥 거저날로 호남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그 거칠게 표현하면 그냥 날로 먹으려고 그냥 이렇게 준비도 좀 그런 식의 불량한 태도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의심할 수밖에 질문을 없습니다. 드려볼까요? 최영선 부원장님. 민주당에서 호남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해보려고 공약 자체를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까? 그 이제 민주당이 본선에서 결국은 이제 민주당의 힘을 하나로 다 모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얘기들이 좀 나올 거로 보여지고요. 각 후보들이 갖고 있는 정책 역량이라는 게 그렇게 뛰어나진 않습니다. 그게 또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병이라고 하는데 사병이 많아가지고 좋은 게 아니고 결국은 공조직을 통해서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어떤 변화를 이끌 것인가를 차분히 잘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민주당의 공약은 호남의 어떤 새로운 그림을 본선에서 제출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 성장률이 4분기 연속으로 1% 미만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고 이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코로나 팬데믹은 되게 특이한 사안이었고 지금 이게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상황으로 지금 빠져들고 있어요. 성장 동력이 꺼져가고 있고. 1, 4분기가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닥칠 이른바 트럼프 변수는 아직 우리 항구에 도달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봐야 돼요. 근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 어쨌든 성장 동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로 보면 역시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큰 전략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수도권과 행정수도와 과학수도를 갖고 있는 충청권과 그리고 산업적 기반을 갖고 있는 호남권 그다음에 영남권을 어떻게 균등 발전할 거냐에 대한 그런 철학적 고민들이 좀 있고 특히 제조업적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전남 동부의 문제 그리고 군산과 지금 목포 지역의 조선업이라든지 자동차업들이 굉장히 지금 꺼져버린 상태에서
호남이 새로운 그림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단체장들이나 국회의원들이 그동안 고민해 와셨던 분도 있지만 민주당 차원에서도 이 산업적 기반들을 어떻게 다시 복원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다. 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지역 균형 발전, 국가 균형 발전의 차원에서 민주당 공약들을 잘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요. 뭐 요 경선 끝나고 나면 민주당의 이제 공약이 진짜다. 너무 그렇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종 후보가 나오면 기대해 보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그래서 제가 여대목을 좀 따끔하게 지적할게요. 그러니까 크게 아까 3대 축을 얘기했는데 AI에 상당히 지금 광주를 그런데도 AI 상징 도시로 키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또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뭐 풍력이나 저기 태양광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키우겠다 하는데 사실 이건 조금 전문가 아주 뛰어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건 상충되는 얘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AI가 산업이 발달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전기가 필요합니다. 안정적인 싼. 근데 그러려면은 지금 재생에너지가 이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제 우리가 그 원자력에 관해서 재검토를 하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소형 원자로 같은 경우가 반드시 결합돼야 된다. 호남 지역에서도 이게 이제 그 우리 그러니까 특히 안철수 후보나 저희 핵심 공약이거든요. 호남 발전 관련해서 그렇군요. 이런 부분들이 좀 민주당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충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주목을 아니, 상충이 안 되고요. 제가 더 구체적으로 뭐 정책 토론 자리는 아니지만 분산에너지 특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40메가와트 정도는 발전한 거에 대해서 그 지역에서 소모됐을 때 좀 인센티브를 주는 것들이 있는데 이걸 좀 늘리고 그리고 SMR을 통해서 AI 데이터 센터를 좀 지원해 주는 이런 그림들을 민주당 차원에서도 그리고 있고 또 저희가 이제 AI 데이터 센터를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결국은 다 수도권에서 수요가 벌어질 건데 이게 이제 생산자 원칙에 의해서 발전을 하고 있는 곳에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고 또 그 소모하는 곳이 AI 쪽이 에너지를 많이 쓰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 발전원 주변에 모이게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선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걸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게 후보 혼자만 뛰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옆에서 일하십니까? 그중에 이제 두 분도 다 그러고 있으셔서 시간을 쪼개 쓰고 계시죠. 물 한 모금 좀 드시고요. 기력이 많이 쓰겠습니다. 그래서 최영석 부원장께서도 그렇고 김윤 위원장께서도 그렇고 서울과 광주와 그 외 지역을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움직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선 후보가 나오는 거고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참 많은 브레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전해드리며 하나 더 이제 궁금한 것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 속도를 내고 있어서 이것이 이재명 후보의 대선과 연관성을 어떻게 지켜봐야 되느냐라는 거거든요. 저는 결국은 이제 그 서울고법에서 2심 판단을 내릴 때 법리 문제와 관련돼서는 좀 만끔하게 법리적 해석은 다 끝났다고 봅니다. 여기는 사실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법원은 법리의 적용이 잘 됐느냐 안 됐느냐만 보는 건데 2심 재판부가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규정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시 대법원이 그동안 판례를 냈던 걸 뒤엎는 그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도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대선이 끝나고 나서 만약에 대법원이 이걸 판단을 내린다고 한다면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 비춰지게 되니까 그거는 사실 좀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선이 가기 전에 혹시나 문제가 될 만한 내용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깔끔하게 좀 정리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대선 전에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 저는 이미 흐름으로 보면 그렇게 봐야죠. 후보 등록하기 전에 제 생각에는 대법원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리를 다툴 만한 문제가 아니다. 물론 판단이야 다른 분들은 다르게 하시겠지만 지금까지 놓고 보면 2심 재판부가 굉장히 꼼꼼하게 어쨌든 판단을 내린 거다. 그래서 그거를 그거를 뒤엎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아마 2심 판단을 대법원이 수용을 하되 이 판례의 근거들을 좀 명확하게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게 시점일 것 같은데 방금 얘기하신 것을 저도 뭐 대체로 이렇게 좀 비슷하게 여러 전문가들도 보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적어도 대선 끝나기 전에는 분명히 나온다. 그리고 좀 더 좁혀서 얘기하면 가능하면은 5월 10일, 11일 후보 등록 전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제 어떤 판결이 나올 거냐 아무도 지금 알 수는 없지만은 예. 일단은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라는 형식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뭐 거의 10명에 가까운 그 전문 헌법재판 연구관을 투여해가지고 일체에 그러니까 잡음이 없도록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고 그러나 속도는 빠르게 이렇게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나올 수 있는 판결은 뻔하잖아요. 전원 기각하든지 예. 그러니까 전원이 아니고 어쨌든 전원합의체에서 다수가 합의해서 기각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건 다시 유죄다. 그러니까 기각한다는 건 무죄를 확정하는 거고, 예, 유죄를 이렇게 확정하게 되는데 이랬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두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아시지만은 다시 저기 고법으로 돌려보내는 저기 파기 환송을 시킬 건지 아니면은 지금까지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대법원에서 아예 형량까지 그러니까 유죄를 확정하고 형량까지 때려버릴 건지 또 형량에서 문제가 되잖아요. 100만 원 미만이냐 예.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를 어쨌든 다 포함해서 어쨌든 결정을 할 예. 가능성이 높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 예, 대법원. 아니 헌법재판소의 탄핵 그 인용에 대해서 예. 불만이 있더라도 그건 당연히 다 수용해야 되듯이 존중한다. 저는 저 같은 경우도 저는 2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라고 법조인이 아니면서도 저는 확신하지만은 만약에 다 저는 기각한다면 저는 대법원을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설사도 마찬가지로 벌금 예를 들면 200만 원을 때려가지고 후보 등록도 못하게 하더라도 그것 또한 받아들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대법원이 속도를 낼 때 민주당 의원들이 좀 반발이 심했거든요. 요즘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초현실적이고 비현실적인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니까 예. 가령 뭐 대통령을 구속을 풀어줬는데 즉시 항고를 안 하는 경우도 7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고 네. 지기현 판사라는 분이 하는 행동 자체가 되게 의아한 대목이 많잖아요. 네. 물론 우리 비상계엄도 정말 초현실적인 일이었지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많이 겪다 보니 당내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도 놀란다고 그런 마음들도 저는 있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법리로만 놓고 보면 저는 이 선거법 관련된 2심 재판부가 대법원 판례에 충실하게 어쨌든 했다. 그리고 검찰의 법 적용 자체가 포괄입죄라고 그래서 그 사안 말만 갖고 판단해야 되는데 여러 개를 묶어서 유추와 해석을 통해 가지고 했던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했기 때문에 저는 대법원이 우리 법의 최상급 기관으로서 그 문제와 관련돼서 명쾌하게 깔끔하게 대선을 열심히 치를 수 있게끔 저는 결론을 내주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뭘 같이 했습니까? 네. 오늘 2시에 저기 그 판교에서 그리고 그 장소 선정도 이준석 제가 이제 그 당사자니까 이준석 후보가 안 대표님 거기에 무조건 자기가 이렇게 따르겠다 해가지고 오히려 자기가 안 대표님 지금 그 본인의 지금 지역구기도 하고 또 판교에 안랩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그래서 존중해서 거기서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훈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헌법재판관이 마지막 판결을 내릴 때 절제, 그다음 대화, 타협 이런 얘기를 많이 주문했잖아요. 정치인들은 만나야 됩니다. 싸우더라도 만나야 되고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다름을 확인하고 같음을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이준석, 안철수가 10년 동안 앙숙처럼 싸우다가 같이 포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정치가 저런 것이지 왼수같이 싸우더라도 결국은 만나서 합의할 지점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정치의 본령인데 여든 야든 앞으로 이 선거가 끝나고 나면 누가 집권을 하든 간에 이 마음 자세로 결국 만나서 타협하고 조정하는 이런 역할들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저는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들 지금 뭐 탄핵이 맞니 틀리니 이런 식의 제가 볼 때는 과거 퇴행적인 거기에 가지고 국민들 보기 좀 눈살 찌푸리는 그런 국면이 지금 그 홍준표 누군가 한동훈 후보 사이에 지금 진행되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진행 중일 거거든요. 그거 말고 정말로 이제 좀 미래, AI, 통합 이런 얘기를 그래도 비로소 공론을 했다 하는 부분들은 저는 미래 물론 희망적인 미래도 중요합니다만 저희는 올바른 과거 청산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혹시 짧게 이 부분을 좀 언급했으면 싶습니다.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했던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답변을 했거든요.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국가기관에서 일할 자격이 안 된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민주공화국을 저해하는 분들이잖아요.
누가 되더라도 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공화국의 가치를 부정하는 세력들은 이 공적 영역에 훨씬 더 못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방송에서도 그런 발언들을 못하게끔 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민주당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들을 명확하게 해서 공화국을 부정하는 세력들하고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인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김윤희 원장께서 같은 생각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맥락은 같고요. 그러니까 참고인 불러놓고 좀 생뚱맞은 질문이긴 하지만 적어도 박선영 위원장이 그거 하나 똑부러지게 이미 객관적으로 얘기 못한다 하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김윤 국민의힘 서구울 당협위원장, 최용선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